먼저 뭐 개괄적으로 보통 우리는 이런 강의를 들으면 이런 얘기 먼저 하죠. 치매 뭐야? 치매 뭐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뭐 복잡한 학문적인 얘기 뭐 그런 거는 다 차지하고요. 저는 그래서 치매는 어떤 증상이 나타나? 일상생활에서 문제가 생기고 익숙한 환경에서도 문제가 생기고 언어와 숫자에서도 문제가 생기고 기억에 문제가 생기고 기분과 행동에서도 문제가 생겨 라는 부분 이 증상들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치매는 이렇게 연결이 되더라. 그러면 치매를 치료할 수 있느냐? 그러면 치매를 치료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치매는 어떻게 보면 치매는 사실 어느 과에서 담당을 하시나요? 병원에서. 치매는 정신과에서 담당을 합니다. 그죠? 일반적으로 정신과에서 담당을 합니다. 정신과에서 담당을 한다는 의미는 이게 그냥 단순히 질병이란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정신학적, 그러니까 사회심리학적인 아주 폭넓은 개념의 질병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정신병을 갖고 있으면 그 정신병을 갖고 있다는 그거 자체가 우리가 실제로는 그 원인이나 기질은 잘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그리고 그거의 증상을 완화시키고 혹은 줄이고 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상생활이 가능하게 밖에 나가서 잘 살 수 있게 하는 것이 초점이 맞춰진다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뭐 뼈가 부러졌어, 감기에 걸렸어, 아니면 암에 걸렸어, 이런 거하고는 다소 그 치료 목적의 개념이 조금 더 달라진다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증상들을 네가 5가지를 나열해 놓았습니다. 일상생활, 익숙한 환경, 숫자, 언어. 자, 우리가 치매가 치료된다라는 것은 생물학적으로 치료되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 이런 일상생활을 잘 하게 되고 익숙한 환경에서 잘 적응하게 되고 언어와 숫자에서도 살아가는데 별 무리가 없고 기억도 일상생활하는데 문제가 없고 기분과 행동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한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그러한 의미가 바로 치료가 됐다. 우리가 케어 혹은 큐어가 됐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출발한다면 과연 우리가 만나는 환자들 그리고 우리의 가족들에게 약을 주어서 이것을 치료한다는 의미를 여기다 매칭시키냐. 왜냐하면 우리가 질병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수술이나 약을 먹고 개선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렇게 치료된다라고 보았을 때 약을 먹고 그리고 뭐 이건 뭐 수술하는 그런 질병은 아니지만 병원에 입원했다가 나오면 그러면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러한 증상들이 개선되느냐 이거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치매는 진행성이고 개선이 어렵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약물들, 치매 관련된 약물들은 이러한 개선이 다소 되거나 아니면 그것들을 유지하게 해주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실제로 치매를 치료하는 약물, 허가받은 약물은 한 4종류, 4종류, 5종류 정도 되고요. 그것들 중에서도 뭐 한두 가지는 부작용이 너무 심해서 쓰는데 사용하는데 매우 주의를 기울여야 되고, 그리고 이 약물들은 실제로 굉장히 개발된 지 오래된 약물들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오래된 손가락으로 셀 수 있는 이런 종류의 약물들을 사용하느냐? 그 이후에는 이것만큼 더 획기적이거나 좋은 약물들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치료가 매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이들을 치료할 것이냐, 우리의 치료하고자 하는 목적은 무엇이냐, 그러면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냐라는 것으로 초점을 맞출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치매는 정책적으로 그리고 사회 문화적으로 굉장히 다양한 계층에서 이해시키고 그리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 전체적인 사회에서 치매를 받아들이는 분위기로 연구하고 정책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치매 국가 책임제를 통해서 치매를 이제 제도권 안에서 아우르기 시작을 했죠. 근데 우리 치매 국가 책임제라는 이 단어에서 보듯이 우리는 그러니까 일반인 우리는 아무도 여기 계신 분들 아무도 치매 걸려보신 적 없을 거예요. 그죠? 아무도 죽어보지 않은 것처럼 아무도 늙어보지 않은 것처럼 늙어보지 않은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정책을 만들어요. 물론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아팠다가 나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나은 사람들이 정책을 만들 수 있잖아요. 어려움이 있었던 시절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시절에 있는 사람들 도와주기 위해서 정책을 만들 수 있습니다. 굉장히 공감하죠. 하지만 치매는 독특하게 치매를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이 정책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치매 국가 책임제라는 그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는 우리는 치매를 돌봄의 대상으로 본다는 거죠. 치매를 돌봄의 대상으로 본다는 것은 우리 한국 문화에서는 이 공동체적인 삶이 우리 유전자에 깊이 들어있는 우리의 문화적인 그 돌봄이란 단어에는 내가 무조건 많이 도와준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책임제라는 것이 그 돌봄을 전적으로 국가가 돌봄을 제공해 준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마치 느낌은 이런 거죠. 국가가 우리 집에 어르신이 치매에 있으면 국가 어르신을 데려가서 보호했다가 필요할 때 모셔올 수 있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정도의 책임제 아니겠느냐라고 우리가 이미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국가 책임제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이제 내년부터 5차인가요? 6차인가요? 그 치매 국가 전략이 다시 새롭게 이제 나오거든요. 근데 기존까지는 그 치매 국가 책임제를 시작하던 그때도 우리의 정책은 다 돈을 지원해 주는 수준이 가장 컸었어요. 근데 이제는 그 돈을 지원해주는데 돈으로 치매 국가 책임제 혹은 치매에 대한 정책에서 지금 앞에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증상들을 과연 개선할 수 있느냐 라는 부분을 우리가 심층적으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내년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이 국가 치매 전략은 이러한 내용들을 굉장히 많이 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선진국에서는 그 기조가 패러다임이 바뀌어서 치매를 큐어하는 것도 굉장히 많이 연구하고 여기서 큐어라는 거는 생물학적으로 약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약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어떤 의학적인 그런 연구를 하는 거죠. 그런 것도 많이 연구가 되고 있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치매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들의 증상을 지속 유지시켜 주면서 잘 생활할 수 있겠냐라고 초점이 맞춰지는 거죠. 지금은 아직 우리 치매 전략이 공표가 안 됐기 때문에 제가 공유할 수는 없고요. 뭐 그런 토론회 자료나 이런 데서 갖고 있는 건 있는데 지금 공유하는 건 시기상조인 것 같지만 제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 국기 익숙한 국기가 보이죠? 요 국기 캐나다의 치매 전략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세 가지 방향으로 치매 전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먼저 첫 번째는 프리벤트 디멘시아입니다. 치매를 예방하는 거죠. 우리도 굉장히 많이 이 분야로 노력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는 테라피는 치료죠. 그리고 큐어입니다. 치료인데 치료 부분을 뇌의 영역에서 생물학적으로 발전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약물을 개발하거나 아니면 특수한 무언가의 의료적인 처치에 의해서 좋아질 수 있도록 뇌의 상태가 좋아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도 연구에 진행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 바로 여기에 포함되는데요. 퀄리티 오브 라이프. 그래서 디멘시아, 치매를 갖고 있는 사람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 그리고 그들의 돌봄 제공자, 보호자, 가족들의 삶의 질도 함께 증가시키는 것. 이렇게
세 분야로 나누어져서 각각의 정책 내지는 제도 그리고 중재를 제공하게 됩니다. 뭔가 시스템을 만들고 그것에 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를 큰 테마로 보고 전략이 짜여지는데 우리나라의 내년도에 나올 치매 전략 새로운 치매 전략에서도 요번에는 이러한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근데 지금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기술들이 포함된 삶의 질 그리고 안전한 생활 이런 부분들에 더 많이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나중에 올해 초에 이제 아마 선포가 될 텐데 그때 관련 분야에 계시는 분들은 꼭 한번 보시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변화되겠구나라는 것을 관찰하시면 탐구하시면 좋은 방향 설정을 치료의 방향 설정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돌봄을 제공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자, 저의 질문은 여기서부터 시작했습니다. 맨 처음에 만성질환자나 장애인, 허약노인, 치매 혹은 나라고 제가 쓴 이유는요. 제가 다리 장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이 나이 어렸을 적에 자동차 사고로 장애가 생겼고 그 장애로 인해서 살아오면서 사실은 계속적인 장애를 갖고 있는데 사람들은 저에게 무언가를 해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고민하는 게 이거였어요. 뭘 해줘야 되지? 라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보호자나 아니면 저같은 전문가 그리고 실제로 이런 요양기관에서 종사하시는 분들 모두 다 고민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내가 뭘 해줘야겠다라고 선택하실 때 뭘 해주냐면 이런 교육을 통해서 이런 걸 해주세요, 이런 걸 해주세요, 이런 걸 해주세요 쫙 해주시는데 그게 다 기술적으로 접근한다는 거죠. 기술적으로. 기술적으로 하면 요건 내가 배웠으니까 요거 써먹어야지, 요걸 배웠으니까 이렇게 적용해야지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때 갈등이 생기냐면 이 사람한테는 내 앞에 있는 이 사람한테는 이게 적용이 안 되는데 그래도 내가 배웠으니까 이걸 해줘야 되나? 라는 어떤 기준점이 매우 모호한 상태. 이럴 때 갈등이 생긴다는 거죠. 그럴 때 그러면 무엇을 해줘야 하지에 대한 기준점은 무엇일까? 우리는 여기서부터 고민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요거 가지고 마지막에까지 요 내용으로 여러분들의 그 고민을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죠. 이게 좋아지나요? 좋아지는 질환이나 어떤 질병들이 아닙니다. 그죠? 그러면 뭘 해줘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하죠. 누군가 전문가가 알아서 하겠지 뭐. 근데 나도 이미 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전문가가 하겠지. 뜨거운 감자를 돌리는 것처럼 그렇게 돌아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가족들이 하게 되죠. 그거를. 근데 가족들은 전문 지식이 없기 때문에 또 가족들의 나름대로의 감성으로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엄마가 미우면 잘 못해주고 엄마가 예쁘고 엄마가 나한테 잘해주고 엄마랑 나랑 친하면 잘해주고 하는 그런 돌봄의 격차도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돌봄을 제공하는 사람들은 그냥 막 도와주면 되나? 심지어 전문가들도 그래요. 막 도와주면 되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막 좋아주기도 합니다. 약 먹으니까 좋아지겠지. 약을 꾸준히 드세요. 그리고 약 먹는 걸 또 엄청나게 강조하고 막 약을 잘 못 먹고 까먹으면 막 혼내고 그러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내가 못하면 뭐 자식들이 있으니까 자식들이 알아서 하겠지. 뭐 다들 계획이 있겠지 하고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내가 배운 데는 여기니까 여기까지라고 나오면서 석연치 않은 마음으로 뒤돌아설 때가 매우 많습니다. 그럼 좋아지지도 않는데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투입되는지 가족은 무엇을 위해서 뭘 해줘야 되는 거지? 라고 고민하는 겁니다. 자, 보통 치매라는 진단을 받은 다음에 평균적으로 생을 지속하는 것은 5년에서 10년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연구에 의하면.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우리가 보통 암 걸리면 뭐 5년 생존율 이런 걸로 해가지고 따지잖아요. 입장을 바꿔서
이게 우리도 아무도 치매에 안 걸려보지 않았으니까 여러분들한테 본인한테 이야기를 해보는 거죠. 내가 치매에 걸린다면. 그리고 혹은 그런 치매라는 조건 없이 내가 10년 후에 죽는다면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제가 이 질문을 오프라인이면 오프라인에서는 한 분씩 이 질문을 합니다. 지금 그러지 못하니까. 과거의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그러면 그걸 치료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거예요. 약을 열심히 먹을 거예요. 수술을 해야죠. 이렇게 말씀들을 하세요. 저희가 사남매인데 저희 큰 누나가 며칠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저도 젊잖아요. 큰 누나가 55세 며칠 전에 돌아가셨어요. 55세에 돌아가셨는데 4년 전에 췌장암 판정을 받고 수술하고 항암 치료 받고 그래서 수술하는 그 당시에 의사 선생님이 굉장히 럭키하다고 했어요. 워낙 작은 상태에서 초음파로 건강검진을 하다가 발견해서 이거는 수술하면은 괜찮을 거다. 그런데 4년 있다가 그러니까 며칠 전에 돌아가신 거죠. 자, 근데 그동안 누나는 어떻게 살았냐면 병원에서 살다시피 했어요. 그리고 계속 항암 치료를 받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너무 아프게 한 6개월 동안은 엄청나게 고생을 했어요. 자, 제가 물론 저희 누나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들었지만 사람이 남아있는 인생을 제가 그랬잖아요. 10년만 딱 사실 겁니다 라고 했을 때 과연 그 10년을 어떻게 살 거냐는 거죠. 그 어떻게 바로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우리는 내가 만나고 있는 치매 어르신에게 투영할 겁니다. 그래서 그 감정이 이입돼서 나라면 지금 운동을 열심히 하니까 운동을 열심히 하세요. 밥을 잘 먹어야 되니까 나 같으면 밥을 잘 먹을 테니까 밥을 잘 드셔야죠. 라고 가르치듯이 하게 된다는 거죠. 왜? 내가 만약에 그렇다면 그렇게 할 것 같으니까. 자, 이거의 초점은 우리는 다 어디에 중심이 맞춰진 거냐면 그 질병에 초점이 맞춰져요. 다시 말해서 앞에 봤던 그런 치매 증상들에서 우리가 그렇게 된다면 이게 좋아지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기도하는 거죠. 비나이다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내가 이 사람한테 이렇게 하면 그리고 나서 비나이다 좋아지겠죠. 네. 그래서 우리는 삶에서 어떤 질병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이런 그래프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제가 직접 그렸습니다. 어떤 데이터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모두 다 공감하실 만큼의 데이터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1번의 그래프로 살다가 여기 가서 끝에 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 죽는 거예요. 죽는 겁니다. 자, 2번은 중간에 여기에서 중대질병이나 입원이나 치매 사고가 있었어요. 이렇게 있을 때 신체 기능이 툭 떨어지는 거야. 한 번씩 뚝. 그러면 이 한 번씩 떨어질 때마다 뭔가 이벤트가 있어요. 넘어지거나 아니면 환절기가 와서 감기에 걸리거나 아니면 병원에 무슨 사유로 입원을 하거나. 자, 그러면 아마도 이번 분은 여기 어딘가에서 아마 병원에 입원을 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모두에게 물어봐도 자, 1번처럼 살고 싶으세요? 2번처럼 살고 싶으세요? 모두에게 물어봐도 모두 다 1번처럼 살고 싶다고 하겠죠. 그러면 우리는 무엇이 이렇게 2번처럼 살게 하느냐? 2번처럼 치매가 있어도 어떻게 내가 기능 수준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이렇게 살 수 있을까? 그거는 그 질병에 대한 약을 잘 먹는다고 이렇게 유지될 수 있느냐? 약을 잘 먹으면 요 중간 정도 갈 거예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원래 하던 생활을 그대로 유지하는 거예요. 내가 원래 하던 생활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익숙한 단어예요. 제가 2년 전만 해도 이 영어 세 글자를 딱 얘기하면 뭐지? 라고 했어요. Aging in place. 내가 살던 곳에서 계속 삶을 유지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요 두 케이스를 이렇게 그린 거는 제 여자 사람 친구 중에 이런 친구가 있습니다. 결혼을 해서 사는데 자기 아버지하고 시아버지하고 동시에 치매에 걸리셨어요. 이런 경우 드물죠. 동시에 치매에 걸렸어요. 제가 이쪽 분야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아버지 상태가 어떠니? 지금 시아버지 상태가 어떠니? 물어봤을 때 비슷했어요. 제가 봤을 때 한 이 정도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너희 집에서 너가 아버지를 케어하는데 이러한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그걸 결정할 수 있니? 그때 결정할 수 있대요. 그러면 시아버지한테도 시아버지 가족에게도 이런 방향으로 케어를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걸 결정하고 그거를 그분들이 따라주실까? 그랬더니 그거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해줄 수 있는 얘기는 아버지가 원래 좋아하던 거 그냥 그대로 하게 해. 아버지가 원래 출근하셨니? 지금은 어떠셔? 아버지 지금 출근하게 하신대요. 그러면 출근해가지고 읽지도 못하는 신문 보시고 한대요. 그때 옆에 사람이 붙어서 아버지 출근하는 거 도와주시고, 그러니까 걸어갈 수 있는 거리래요. 그리고 신문 보시다가 오는데 신문을 읽을 수 있는 인지적 수준도 아니에요. 그거 계속 하라고. 근데 가끔 아버지가 밖에 나가서 걸어가시다가 그대로 소변을 보실 때도 있고 그렇대요. 그래가지고 밖으로 나가시는 걸 자꾸 가족들이 막는다는 거야. 안 된다. 원래 하던 거 그대로 하게 해줘라. 그러면 집에서 신문 보시고 책 보시고 뭐 성경도 보시고 집에서 하던 거는 원래 그대로 루틴하게 하던 건 그대로 유지해드려라. 예, 알았대요. 자기도 고민이 많았대요. 근데 왜 해야 되는지 설명을 드리고 그대로 하게끔 해라. 그리고 이쪽 시댁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시댁은 그때부터 어머니가 전전긍긍하시고 시어머니가 전전긍긍하시고 돌봄을 제공해 드린 거예요. 모든 거를 다 해드린 거예요. 그래서 몇 년이 걸렸냐? 현재는 두 분 다 돌아가셨어요. 근데 시아버지는 친아버지보다 1년 반 만에 돌아가셨고요. 그리고 친아버지는 3년 반 만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마지막에 일상생활 하시다가 이제 못 움직이겠다 싶은 다음에 한 달 반 만에 돌아가셨다고